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영화보다 극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테이블을 떠난 직후 내놓은 발언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는 경제와 군사 문제를 단번에 연결시키며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워싱턴 내부의 전략 변화,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협상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직결된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회담 막바지에는 서로의 양보가 오가는 미묘한 균형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회의장을 나서는 트럼프의 얼굴에는 만족감보다는 계산적인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군사비 분담이나 방위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혹은 최소한 미국이 이를 묵인할 수도 있다는 함의가 숨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이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특유의 돌발 행동인지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서울과 주변국의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발언은 일종의 뜻밖의 카드였다. 그동안 한국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안보 불안은 고조돼 있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있었지만 그 신뢰도는 해마다 도전받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동맹국 방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체 핵무장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런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 그는 경제협상이라는 무대에서 군사적 옵션이라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며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개 무역협상과 안보 문제는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되지만 트럼프는 이를 한데 묶어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압박용 발언인지 분석이 시작됐다. 특히 국가안보실 내부에서는 이 발언이 동맹구조의 재편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한다면 이는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언론도 즉각 반응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았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미국이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보수 성향 싱크탱크는 이 발언을 전략적 현실주의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하면 미국의 방위 부담이 줄어들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논쟁이 격화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핵무장은 한반도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건부 핵무장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에 던진 시험이기도 했다. 과연 한국이 자주국방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이었다. 더 나아가 이 발언은 중국과 일본,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다. 미국이 언제든 한국의 군사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후 며칠 동안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해진 워싱턴 소식통들의 발언은 흥미로웠다. 일부는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전략의 일환이며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내 일부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이 제한적 핵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의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됐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뜻밖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히 관세 협상의 후일담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남긴 파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가 언급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곧 미국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기회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비공개 협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익명을 전제로 한 워싱턴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제한적 범위에서 전략 억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여전히 NPT 체제에 저촉됨으로 불가능하지만 미국의 기술과 물자를 활용해 공유 형태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무기 체계와 방어 기술을 대규모로 이전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직접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핵 억제력에 준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은 셈이다. 이 제안이 주는 파급력은 엄청났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즉 해구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 공약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핵 억제 옵션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셈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BU-11 전술핵 폭탄을 비롯한 일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고 이와 연계된 조기경보 타격, 방어 시스템을 한국군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 최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기술 일부와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한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핵 억제 작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구체안은 과거 나토에서 운영했던 핵 공유 모델과 상당히 유사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단순히 군사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여기에 경제 안보 패키지라는 이름의 추가 조건을 붙였다. 이는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안보 측면에서 압도적인 보장을 받는 거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일부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부품을 한국 내부에서는 이 제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방부와 합참 일부 인사들은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반상시 배치하는 것은 억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폈다. 핵 공유 모델을 도입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곧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한 일본이 즉각적으로 자국 내 핵무장 논의를 강화할 것이며 동북아 전역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미국의 제한 가능성이 보도되자마자 일본도 핵무기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미국이 이 제안을 꺼낸 배경에는 몇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첫째, 중국 견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 했다. 둘째, 방위비 절감이다. 한국이 자체 억제력을 갖추면 주한미군의 부담이 줄고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낮아진다. 셋째, 무역협상에서의 지렛대 확보다. 군사안보 카드를 통해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이었다. 워싱턴 내에서는 이 제안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지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 억제 능력을 갖추면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 전문가들은 핵무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통제 불가능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내놓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방, 외교경제 각 부처가 제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동시에 여론 동향도 면밀히 관찰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조건부 핵무장 또는 핵 공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안보 옵션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걸어갈 외교안보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제시한 이 뜻밖의 기회는
주변국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기에 그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이 던진 제한적 핵공유 제안은 곧바로 한국 내에서 핵무장 시나리오 논의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핵무장은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만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금기어였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현실적 옵션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개념은 아니었다. 정부와 군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능성을 나눴다. 첫 번째는 전면적 독자 핵무장이었다. 이는 한국이 자체의 기술과 자원을 투입해 완전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로켓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장벽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라는 국제적 파장을 불러오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동시에 반발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다. 이는 앞서 미국이 제안한 나토식 모델로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공동 운용하는 형태다. 기술 개발 부담이 적고 국제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무기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배치 자체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강한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잠재적 핵 보유국 전략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부터 취해온 방식으로 즉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 물자를 갖춰두되 실제로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다. 평시에는 비핵 국가로 남아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피하면서 안보 위기가 닥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억제력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를 비교 검토했다. 현실적으로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은 외교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핵공유나 잠재적 핵 보유국 전략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특히 합참 일부 인사들은 핵무기라는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아래 단계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정치권의 입장차도 극명했다. 보수 진영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북한이 이미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비핵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일방적 약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핵무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가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며 반대했다. 대신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 재래식 전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신뢰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 논쟁 속에서 국민 여론은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결과 핵무장 또는 핵 공유의 조건부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2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실리적 접근을 선호했다. 반면 60대 이상 세대는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우려해 신중론을 보였다.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변국들의 대응도 빨라졌다. 북한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남조선이 핵무장을 감행하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본은 외무상을 통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핵무장 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외교적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역시 군비 경쟁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일부는 한국의 억제력 강화를 지지했지만 국무부와 비확산 전문가 그룹은 동북아 불안정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이라며 공식 정책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핵무장 검토위원회 격의 비공개 조직을 꾸려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국방, 외교, 과학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인사까지 포함해 핵무장이 미칠 전방위적 영향을 검토했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점점 공론화됨에 따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한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부담을 피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주변국들은 즉각적이면서도 다층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장 먼저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것은 북한이었다. 평양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이 핵무장을 감행하면 이는 우리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한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반도의 균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남조선이 이를 깨뜨리려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핵무장 논의 자체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일본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 분위기는 이와 달랐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의 공유와 핵무장 잠재력 확보라는 키워드를 연일 다루며 여론 형성에 나섰다. 이는 일본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곧 일본의 핵무장론의 촉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위배하며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과거 사드, THAAD 배치 때처럼 관광문화 수출 분야 전반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핵무장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일부 서방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억제력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는 변했다. 각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외교적 파장 속에서 한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핵무장 반대라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에서는 외교적 압박과 국민 여론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화됐다. 여론은 여전히 조건부 핵무장 찬성 쪽으로 기울었지만 대기업과 수출 산업계는 중국과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계는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아 외교 마찰이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 토론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열렸다. 일부 패널은 주변국의 반발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핵 억제력은 영구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패널은 경제와 외교의 안정 없이는 군사력도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반영돼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가 비공개로 소집되었고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연이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됐다. 일본과 중국도 해상 및 공중정찰 활동을 강화하며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을 노골적으로 늘렸다. 결국 주변국의 반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국이 내릴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핵무장을 선택하면 즉각적인 억제력은 얻을 수 있지만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이 뒤따를 수 있다. 반대로 핵무장을 포기하면 외교적 부담은 줄지만 안보 불안은 계속 남게 된다. 이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수 있었다. 주변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단기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핵무장 여부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외교 경제, 안보 정책 전반을 규정할 결정이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세 가지 장기 시나리오를 놓고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핵무장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억제력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봉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발언권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은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군비 경쟁의 심화를 동반한다. 미국이 이를 묵인하더라도 차기 행정부나 유럽 주요국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공식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억제력과 국제적 명분을 동시에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지만 핵무기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 완전한 자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이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배치 정책을 변경할 경우 한국의 억제력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국제사회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비핵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래식 전력과 첨단 무기 체계,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제제재나 외교적 마찰은 거의 없지만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력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만약 미국의 개입 의지가 약화되면 한국은 다시 안보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다. 문제는 어느 선택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다층적 억제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경제 외교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복합 전략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국민 여론이었다. 여론이 핵무장 쪽으로 기울면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조건부, 핵무장 또는 핵공유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찬성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안보 환경이 한국의 정책 선택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교훈을 체득했다. 폴란드, 일본, 대만 등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첨단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동북아에서의 군사 균형이 변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외교 질서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일본과 대만, 심지어 호주까지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우위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모든 선택지가 양날의 검이라면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단일한 길에 올인하기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다중 옵션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 군사, 경제 전 분야에서 유연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병행해야 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뜻밖의 기회는 한국에 거대한 도전장을 던졌다. 선택의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심화, 그리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떤 길을 가든 이는 한 세대 이상을 규정할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군사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향후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이 주도적 결단이 될지 아니면 환경에 밀려난 결과가 될지를 가르는 순간